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전산회계 1급 112회차 기출문제 이론 문제 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점을 기대하면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자, 문제 1번은 뭐라고 했냐?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 회계 1급 정도 되셨으니까 재무제표의 종류는 당연히 다 외우고 계시겠죠, 그쵸? 네, 자, 우리 재무제표 종류 뭐뭐 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서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네, 이렇게 5가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다음 중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계산할 때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런데 네, 정액법 당연히 암기하고 계시죠? 정액법은 우리 공식 어떻게 돼요? 내용연수분의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감가상각의 3요소다라고 불러요. 감가상각의 3요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내용연수, 취득원가, 잔존가치 이렇게 3가지를 우리가 감가상각에 반드시 있어야 할 3가지입니다 라고 해서 감가상각의 3요소라 하고 이것을 우리는 정액법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다음 중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나타나지 않는 항목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본단원에서 조금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무 2급으로 올라가시게 돼도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좀 중요한 개념이더라. 그래서 주식회사의 자본에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남는 돈이 생긴 것이다. 그러니까 얘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당기순 이익서부터 출발을 하게 돼요. 당기순 이익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해서 당기순 이익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면 이 이익을 어디에다 쓸 것인지 처분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익을 가지고 우리가 처분하는 거에 첫 번째는 배당이라는 걸 하게 돼요.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면 현금 배당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 적립금을 적립을 해야 하고요. 배당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리고 임의 적립금들, 삐리리 적립금들을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는 우리가 당기순 이익이 생긴 것부터 얘네들에 대한 처분이 발생하는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이익 준비금이라고 하는 법정 적립금의 적립, 그 다음에 임의 적립금이라고 하는 각종 적립금들을 적립하는 과정이 하나의 표로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익준비금이라고 하는 법정 적립금이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우리가 처리를 해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기 주식은 우리 회사의 자금으로 우리 회사의 주식을 사서 구입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자기 주식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본변동표 등 해서 우리가 자본과 관련된 설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음 중 수익인식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는데 자, 우리가 재고자산이라는 단원이 조금 여러분들 전산회계 1급 하실 때는 정말 중요한 단원 중에 하나고 수익을 인식한다. 다시 바꾸면 이 얘기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언제 판매로 볼 것이냐. 이 얘기는 우리가 매출 시점이 언제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를 따져주시는 걸 우리가 수익 인식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첫 번째 보기에 보시면 위탁 매출은 위탁자가 수탁자로부터 판매 대금을 지급받았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그랬는데, 위탁 판매라고 하는 게 있고요. 위탁 판매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품을 발송을 해요. 수탁자에게. 그러니까 대신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걸 위탁 판매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물품을 보내야 수탁자가 판매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수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시점, 이 시점을 우리는 매출 시점으로 보게 돼요. 수탁자가 뭐 하는 시점?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수탁자한테 돈을 받을 때 매출이 생기는 게 아니라 수탁자가 판매했을 때 매출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상품권. 상품권은 암기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소위 쉽게 그냥 뭐 이마트 상품권이다. 그러면 이마트 입장에서 상품권을 팔았을 때는 물품 대금을 먼저 받은 거예요. 선수금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선수금. 그래서 상품권 자체를 팔았을 때는 우리가 뭐라고 기록을 한다? 선수금이라고 기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매출은 언제 이루어지냐? 고객이 이 상품권을 들고 와서 우리 물품과 교환해 갈 때, 그러니까 상품권은 무조건 회수되는 시점이 매출 시점이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품권 매출은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하면서 상품권을 회수한 때의 수익으로 인식한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3번, 보기 3번 보시면 단기 할부 매출은 상품 등을 판매한 날에 수익을 인식한다. 네.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기업회계 기준은 무조건 단기든 장기든 상관없이 재화를 인도했을 때 매출로 보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역, 서비스는 무조건 진행을 기준으로 하더라. 용역 매출, 용역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단계고, 무조건 진행률에 따라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요 정도의 우리가 매출 시점, 수익 인식 시점은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5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문제 5번은 다음 중 개정 과목 분류가 나머지 개정 과목과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히 5번 문제는 무조건 맞추셔야지 되고, 만약에 시간이 조금만 여유가 있으시다라고 하면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들어가서 컨트롤 F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 충분히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개정 과목들이 되겠고요. 임차 보증금은 우리가 암기를 하셔야지 돼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게 됩니다. 기타 비유동 자산, 우리가 몇 가지 개정 과목을 암기를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기타 비유동 자산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임차 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부도원과 수표. 그리고 장기 미수금, 장기 매출 채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시간은 매출 채권, 얘네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돈이 막 불거나 줄거나 이러지 않는 형태를 띠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랜 기간 후에 회수는 가능하지만 이 돈이 불지 않는다. 불어나게 되면 투자 자산이 돼요. 불어나게 되면 투자 자산이 되는데 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타 비유동 자산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자, 문제 6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6번도 동일한 문제죠. 그렇죠? 문제 6번도 개정 과목의 구분을 물어본 거니까 자본의 분류 항목의 성격으로 다른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본잉여금 세 가지를 외우시죠. 그렇죠? 네, 자본잉여금에 세 가지가 있고, 여기에 반드시 우리는 주, 감, 차,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자본 잉여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 차손, 자기 주식 이렇게 세 가지가 남게 되는데 그래서 일단 지금 정답은 3번이 되겠고 나머지들은 다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7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7번은 재고자산에서 제가 엄청 중요하게 설명드리는 단원이고요. 뭐 물가가 상승할 때, 물가가 하락할 때, 뭐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냥 어찌 되었든 기본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는 게 산출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매출 원가를 계산하려면 T자를 그려서 우리는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게 되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돼요. 매출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의 특징은 기말이 움직인다 라는 전제예요.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기 때문에 기초와 매입의 금액은 무조건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기말의 크기가 커진다. 그럼 매출원가는 자동으로 줄어들게 되고 매출원가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매출총이익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기본 논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재고자산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말재고액이 움직이게 되면 매출 원가가 움직이게 될 거고 매출 원가가 움직이면 이익이 움직이게 된다. 이게 기본적인 세트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 기말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는 작아지고 이익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다. 기말이 작아지면 원가는 커지고 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가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익이 움직이면 얘는 이퀄 내 자본도 같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자본이 커지는 것과 작아지는 것 이것도 같이 움직이게 된다. 이익이 커지고 이익은 자본하고 항상 같이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정도의 시스템을 암기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계시면 7번 문제는 절대 틀리실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실제 기말재고자산 가액은 5천만 원이지만 장부상 기말재고자산 가액이 4,500만 원으로 기재가 됐대요. 그러면 기말이 어떻게 더 작게 기재가 됐죠? 그렇죠? 기말이 더 작게 기록이 됐다 보니까 매출원가는 더 커질 수밖에 없고 이익은 다시 작아질 수밖에 없고 기말의 내 자본도 작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실제보다 500만 원 감소하겠고 매출원가는 더 증가를 하겠고 자산 총계가 감소하겠고 기말이 내 재고 자산이니까 자산이 감소하게 되고 자본은 실제보다 500만 원 감소하게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7번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입니다. 문제 8번은 회계의 기본 개념이에요. 회계의 기본 개념이고 우리가 회계에서 우리가 분계라고 하는 걸 하게 되면 분계라고 하는 걸 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어떠한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다. 계정 과목과 무슨 편, 얼마 이걸 설정을 하는 건데 우리가 계정 과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자,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 자, 이 보드마카가 공장 입장에서는 이 보드마카를 제품이라고 불러요. 제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구점 입장에서는 얘를 사다가 팔기 위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얘를 상품이라고 불러요. 상품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희 학원처럼 이렇게 보드마카를 사다 쓰려고 샀다. 그러면 얘를 소모품비 혹은 뭐 사무용품비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제가 이걸 우리 직원한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샀다. 그러면 복리후생비라고 할 수 있고요. 거래처에다가 선물로 제공하려고 얘를 샀다. 그러면 접대비가 되는 거예요. 보드마카 하나만 놓고도 계정 과목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더라. 회계라고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이 계정 과목의 목적에 따른 계정 과목은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은 계속 바뀌는 거다.
어떠한 물품을 정해놓고 그냥 그 물품은 무조건 상품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목적이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럼 지금 8번 문제도 그냥 아주 단순해요. 제일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투자 목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버렸어요. 그냥 투자 목적으로 영업활동에 사용할 예정이 없는 토지를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이 되어야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옳은 개정 과목은 투자 부동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 투자 부동산은 우리 판매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지 못하고 미지급금이다 라고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임 발행 당좌 수표는 당연히 현금이라고 해주셔야겠죠. 네, 그 다음에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시켜 주셔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 문제 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9번. 여기서부터 이제 원가 회계 문제에 해당합니다. 문제 9번. 네. 자, 원가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관련 범위 밖에서 고정 원가는 일정하다. 일단 1번이 정답일 것 같기는 합니다. 고정 원가. 일단 엄밀히 따지자라고 얘기를 하면 고정원가다라고 하는 얘기는 매월 지출액이 동일하게 발생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련 범위 내에서 이런 얘기를 쓰게 되는데 관련 범위 내에서 일정한 생산량을 생산하는 우리 공장 범위 안에서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게 조금 애매모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제조업을 하고 있는 사장이다. 그러면 주위의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 야, 고정비를 절감해야 나중에 뭐 회사에 이윤이 조금 많이 생길 수 있어. 고정비를 관리를 잘해야 나중에 큰 문제가 안 생길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고정원가라고 하는 것은 매월 지출액이 동일한 상황인 걸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조금 의아해요. 그냥 관련 범위 내에서, 관련 범위 외에서 그게 크게 의미가 조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문제상에서 저는 제 생각이지만 조금 애매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나머지 2번, 3번, 4번 모두 다 명확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고정 원가다라고 하는 거 매월 동일하게 발생하는 원가입니다. 자, 2번 보기를 한번 볼게요. 매몰 원가,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원가. 네, 매몰 원가도 제가 많이 암기하시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지출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우리 회사의 장부가들을 우리가 매몰 원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돈을 다 써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원가에 대해서 왈가왈부 해봐야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관련 범위 내에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일정하다. 고정원가, 변동원가. 네, 차트를 다시 한번 그려보시면 고정비 차트는 일정하다. 총원가가. 변동비 차트는 총원가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위당 원가는 고정원가는 단위당 원가가 점점 떨어지게 되고 변동원가의 단위당 원가는 일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고정비, 얘는 변동비 이렇게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단위당 변동원가는 무조건 일정하다. 관련 원가는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미래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다.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의사결정과 관련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십니다. 그래서 미래에 사용될 원가이기 때문에 아직 돈을 안 쓴 상태예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답은 네, 조금 애매모호하지만 1번밖에는 할 수 없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 10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은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거 그냥 세 가지 외우시면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에는 기초 제품, 기말 제품, 그리고 매출 원가
이렇게 세 가지는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찾을 수 없는 배정 과목들입니다. 그냥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조원가 명세서는 엄밀히 따지면 제공품 계정이에요. 제공품 계정이기 때문에 원재료서부터 제공품까지의 변화되는 과정을 모두 다 가지고 있지만 그 이후에 발생하는 제품, 완성품이 되면 제품 계정으로 빠져나가죠. 그 제품 계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품 계정에 나오는 기초제품, 기말제품, 매출원가 세 가지는 우리 제조원가 명세서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부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1번은 배부 기준이라 그랬는데 배부 기준은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어떠한 것을 나누어 준다라고 할 때 배부 기준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인과관계에 의해서 서로 간의 관련성에 의해서 배분이라는 걸 해주셔야지 된다. 그러면 첫 번째 건물 관리 부분, 건물을 관리하면 건물의 면적이 넓은 쪽은 관리비가 많이 나와야지 되고 건물의 면적이 적은 쪽은 관리비가 적게 나와야 되는 게 맞겠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 인사관리 부분. 인사관리 부분은 뭐 사람을 관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급여액을 가지고 간다. 급여 총액을 가지고 간다는 조금 애매할 것 같고요. 여기는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해서 배분을 해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예를 들자면 우리가 쉽게 인사관리 부분에서 사용한 금액 중에 식대가 있어요. 만약에 식대가 있다. 그러면 이 식대를 인사관리 부분에서 배분이라는 걸 해줄 건데 그럼 배분이라는 걸 하게 되면 월급이 많은 사람은 식대도 많이 나가야 되나요?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직원 수에 따라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냥 이렇게 예를 들어드리면 될 것 같고 종업원 수에 의해서 종업원 수가 많은 곳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고요. 전력 부분은 당연히 전기 쓴 양대로, 전기 사용 양대로 배분해 주시면 되겠고 수선 부분은 뭐 수선 횟수라든지 혹은 수선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배분을 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2번입니다. 12번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선입선출법에 의한 직접 재료 원가 및 가공 원가의 완성품 환산량을 각각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자, 12번은 선입선출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때 무조건 완성수량 플러스 기말수량 마이너스 기초수량 여기 끝까지 가게 되면 얘를 우리는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 계산이에요. 계산식을 여기까지 가게 되면 평균법이고 얘를 끝까지 가지고 가면 얘를 우리는 선입선출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박스의 마지막에 보시면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되며 가공 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체크하셔야 될 게 재료는 공정 초기에 전량 투입됐기 때문에 100% 투입이 됐다. 다시 바꾸면 퍼센트를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가공비는 무조건 퍼센트를 신경 써주셔야지 된다. 이렇게 개념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숫자를 갖다 넣어볼까요? 자, 첫 번째 완성품 수량은 3만 개 플러스 기말 수량은 그냥 그대로 10,000개. 재료는 퍼센트를 따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 기초 수량은 5,000개.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35,000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35,0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이 나올 거고 가공비는 완성분 수량은 동일해요. 완성분 수량은 동일한데 기말 수량 10,000개가 조업도가 30%이기 때문에 3,000개 마이너스 기초 수량은 70%이기 때문에 3,500개 이렇게를 빼주시게 되니까 우리는 29,500개의 완성품 환산량을 계산하실 수 있게 돼요. 저는 이 12번 문제가
공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성 환산량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서 무조건 맞추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1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이고요. 부가세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비지국 과세 원칙입니다. 생산지국, 그냥 2번이 공짜 정답이죠. 그렇죠? 생산지국 과세 원칙이 아니라 소비지국 과세 원칙을 사용을 하고 있다. 두 개가 같이 나와 버렸으니까 1번 아니면 2번이 있는데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전단계 세액 공제 방식이고 간접세. 네. 납세자와 담세자가 서로 같지 않은 간접세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 14번은요. 14번은 다음 중 부가세법상 과세기간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최초의 과세기간은 신청한 날로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네, 우리가 원래는 부가세는 무조건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예요.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그 사이에 뭐 예정 확정 막 이렇게 과세기간들이 계속 있었겠죠, 그렇죠? 이렇게 계속 있으면 그게 과세기간이에요. 단 지금은 뭐냐면 개업일 이전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했으면 이 신청일부터 과세기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에 과세기간은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게 되고요.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일이 속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올해는 신고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폐업일로부터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렇게가 아니라 폐업하는 월이 속한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이가세자는 무조건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5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다음 중 부가세법상 매입세 공제가 가능한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지 될 게 불공이죠. 불공.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불공에 뭐뭐뭐 있죠? 접대비, 그다음 승용차, 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자, 우리가 이제 헷갈리지 않으시도록 얘네들을 우리가 불공이다라고 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에서 불공이라는 표현을 쓰려면 얘들에 대한 증빙이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예요. 세금 계산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접대비 승용차 사업과 관련된 면세 사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들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더라. 만약에 세금 계산서가 아닌 다른 증빙이 오게 되면 얘네들은 일반 전표에다가 무조건 입력을 해주셔야지 돼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일 경우에만 매입 매출 전표에다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 기타 나머지 증빙들이 나오게 되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일반 전표에다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래입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세부 2급으로 올라가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번은 접대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 불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소형 승용차 1000cc를 넘어갔죠. 그렇죠? 1000cc를 넘어가는 소형 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 관리 비용은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닌 거고요. 제조부서에서 화물차 수리를 위해 지출하고 발급받은 화물차는 매입세 공제 대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 회계부서에서 사용할 물품을 구매하고 발급받은 간이 영수증은 적격 증빙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112회 15개의 문제를 조금 풀어봤어요. 조금 풀어봤는데 이번에는 문제가 조금 나름은 쉬웠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많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요하게 계속 설명드리는 부분은 재고자산 부분. 이 재고자산 부분 7번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고정비, 변동비 9번이 원래 조금 중요한데 문제는 조금 애매하게 나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는 거 반드시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이 112회차를 또 열심히 풀어보시고 네, 다음 시험에 좋은 결과 있기를 저는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